자, 강의 또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60년대 초에 미국에서 대혼란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사회과학자들이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왜 그랬느냐? 당시 한참 인기를 끌었던 행태주의, 그 풍조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게 했다. 그럼 도대체 행태주의가 뭔데? 그래서 우리 행태주의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행태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과학적 방법을 써서 인간의 행태를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야 문제가 되는 행동이 나오면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대책을 세운다. 이래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학적 방법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걸 사용하려고 그랬다. 과학적 방법. 그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 과학적 방법이 뭐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상 간의 작용은 인과관계를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 이 발견 방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검증을 해서 옳다라고 판가름이 나면은 법칙이 된다. 그래 이제 인과관계 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봅시다. 사실은요, 지금 우리 이 정체학 과목 중에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연구하는 것을 아주 강의하고 가르치는 걸 우리가 줄여서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라는 걸 이해하면서 따라와 줘야 됩니다. 먼저 가설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관계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 이거 한번 검증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때 생각한 내용.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일하던 데는 거기에 사장이 독재를 하고 막 밑에 부하들 함부로 다루고 그래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직장을 바꿔서 보니까 사장이 너무나 민주적으로 부하들을 잘 대해주고 사람들이 막 신이 나서 일한다.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 리더십이 민주화가 되면은 생산성이 올라가는구나. 응? 자기 생각.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이거 한번 맞는지 알아보자. 친구를 만나서 야 우리 회사는 내가 보니까 이렇던데 너가 다니는 회사는 어때? 이제 물어본다고 치자. 그때 이 사람 머릿속의 생각은 리더십 형태가 민주적이다. 아니다. 권위적이다. 생산성이 어떻게 된다. 이게 원인, 이게 결과, 인과가. 거기에 대해서 잠정적 법칙을 세운 게 가설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이 가설이 옳다고 밝혀지면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로라고. 가설은 하이파테시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하이파테시스가 로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 이게 굉장히 검증하기 힘듭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많은 관찰이 필요하다. 케이스가 많아야 된다.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자기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다. 이야기를 해보니 친구가 아니야. 우리 사장도 굉장히 민주적이고 있는데 우리는 엉망이야. 왜 그러냐? 민주적인데 이 사람은 막 일도 안 하고 막 관심도 없고 막 부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신경도 안 쓰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민주적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그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기업체 한 10대 개를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10대 개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 옛날에요. 이게 또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저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 6.25 사변 직후에요. 서울역 앞에 소매치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면요. 너무나 서글픈 이야기죠. 못 먹고 살아가지고 소매치기. 시골에서 아들, 딸 겨우 학비 장만해가 서울에 유학시켜놓고 아버지가 아들 한 만나보고 싶어서 서울 올라왔대. 서울역에서 소매치기 당했다. 돈 이거 뭐고 다 날려버려.
할 수 없이 그냥 시골 내려가서 서울 이제 욕합니다. 서울 놈들 전부 다 소매치기다. 도둑놈들이다. 서울역 앞에 있는 소매치기 몇 명이었겠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서울 시민들 전체가 소매치기라고 머릿속에 엄청난 잘못이죠. 정확하게 현상을 알려면요, 현상 케이스가 많아야 됩니다. 통계학자들이 밝혀낸 걸 보면은 막 대강 한 케이스 140개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이 통계 이론에 나오는 건데 막 그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뭐 정규 분포가 되고 뭐 어떻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하튼 140개. 근데 우리가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는요, 한 100여 개만 돼도 아주 우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케이스 100여 개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하튼 어쨌든 간에 많은 케이스가 있어야 된다. 관찰이 많아요. 그렇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골치 아픈 게 정교한 인간관계를 파악하려면 계량화가 필수다. 양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셔야 돼. 재밌는 거 썼습니다. 뭐냐? 어떤 사람이요, 딱 보니까, 직원들을 딱 보니까, 어떤 직원은 작업 성적이 굉장히 높은데, 작업 성적이 좋은데, 왜 그럴까 보니까, 부부 관계도 좋고, 자식들하고도 관계도 좋고, 집안이 너무나 화목하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면은, 말하자면 사무실에 나오고 열심히 일을, 집안 걱정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작업 성적이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했다 치자. 가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직원들 당장 3명을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 보니까 작업 성적 100점 만점 만점입니다. 정말 일 잘한다. 조사를 해보니까 가정 화목이 만점 10점인데 10점이다. 예를 들어서. 1점에 해보니까 작업 성적 90점인데 화목정도 9점이더라고요. 박문수 해보니까 8점. 이게 가정 화목을 정확하게 측정을 했다 치자 이겁니다.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작업 성적도 정확하게 측정을 했으면은 이 두 관계가 아주 완벽한 상관관계입니다. 그렇죠? 완벽합니다. 그렇죠? 이쪽 1점 오르면 10점씩 딱 두 개가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이 실제로는 이런 완벽한 상관관계인데 조사하는 친구가 잘못 측정을 해서 저 뒤에 가정 화목 정도를 잘못 측정했다. 홍길동은 8점, 1점에로 10점, 박문수를 9점으로 측정을 했다. 그럼 이 관계가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관계가 없습니다. 작업 성적을 잘못 측정을 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두 개를 다 잘못 측정했다. 물론 그럼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실제로는 엄청난 완벽한 관계가 있는데도 조사를 잘못해가지고 측정을 잘못했다. 이래서요, 과학적 자연과학에서는 이 계량화, 측정,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측정해서 정확하게 나타내야지 인공위성을 달나라에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고 목성에도 보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사회현상을요, 측정을 하려면 정말로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과학적 방법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논리적 연계,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가설을 만들 때요, 두 개가 관계가 있는 듯하다. 근데 논리적으로 딱 봐서 진짜 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야지 그걸 말하자면은 가설로 내세우고, 그래가 그게 검증이 돼야지 법칙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봐서 관계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치밀은 논리적으로
연계가 없다. 그럼 그 가설이 안 됩니다. 법칙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몇 사람 보니까 키가 작고 건강이 약한 애들이 공부를 좀 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키 작아야 공부 잘한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하나 만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키가 작아야지 공부를 잘해? 논리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어? 그게. 응? 공부 잘하는 건 두뇌인데, 두뇌가 크다 작다 그러면 그건 조금 이해가 가는데, 키 작다 크다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이거? 그럼 논리 연계가 약합니다. 그럼 그 가설도 안 되고, 혹시 그런 현상이 나중에 관찰해 보니까 그런 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는 인과관계가 존재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정계 평가론에서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학생들 100명 모아가지고, 야, 영어 특설반 만들게. 여기 들어오고 싶은 사람 와. 50명이 왔다. 50명이 와서 영어 교육 특별히 시켜. 50명이 내버려 뒀어. 1년 후에 영어 성적을 딱 보니까 이쪽이 성적이 월등 높다. 그래서 이 특별교육이 정말 잘했다. 선생님 상 주자. 이거 착각에 빠지는 거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는 특별교육 효과는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특별교육 받으러 가는 애들 의욕이 있는 애들입니다. 그냥 특별교육 안 받았어도 집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만화를 영화를 보더라도 영어 원어로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다. 그러면은 특별교육하고 영어 성적하고는 이게 인과관계 없는 겁니다. 없는데 있는 걸로 착각을. 아니, 이런 식의 경우들. 그래서 논리적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만들 때도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논리적 연계가 확실한 거는 기존 법칙이 하나 있다. 거기서 논리적으로 끌어내리면은 연계가 분명해집니다. 이 대표적인 게요,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경제학의 가격 이론에 나옵니다. 경제학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수요의 법칙, 그런 거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 가격이,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더라. 그런 이야기 하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공급 법칙 배웁니다. 그럼 가격이, 공급이 좀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지더라. 또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나더라. 그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일반 수요는 좀 줄어도 공급량 늘어나니까 두 개가 어느 점에 만나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더라. 이래가지고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서 논리적으로 조금은 더 끌고 나가면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공급을 안 들리고 공급을 어느 친구 독점을 해 다 끊어지고 안 내놓으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결정될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기 나오는 게 독점 가격 결정 논가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유출을 해가지고 끌어내가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새로운 법칙을 발견을 하면은 기존의 법칙에 추가해서 이론이 풍부해집니다. 이래서 인간의 지혜가 축적이 돼 나가는 겁니다. 논리 실증주의에서 논리적 연계를 강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인간의 지혜가 전부 다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그러면서 전부 다 연계되어가 잘 만들어지면은, 그게 아까 이야기했는데, 인공위성 조금 날리다가 나중에 드디어 토성을 탐사하는 탐사선도 보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쫙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회과학에서도 이런 걸 하는 게 옳은 거 아니냐. 이제 이 논리를요, 이 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하자면 사회과학자들이 제일 인용을 많이 하는 게 해왕성 발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들으면 재미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해왕성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천문학자가 그때까지 발견된 행성 중에 토성이 제일 바깥이, 그죠? 토성을 가만히 관찰을 했더니, 이게 케플러의 법칙에 따르면은 조금 안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태양에 가깝게 돌아야 되는데 케플러 법칙보다도 태양에서 멀게 돌고 있더라. 그걸 여러 수십 번을 관찰해, 수백 번을 관찰해도 그렇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의심 빠져. 케플러 법칙을 논리적으로, 아니 이게 틀렸든지 케플러 법칙이. 케플러의 법칙이 옳다면 이룰 수가 없다. 이룰 수가 없다. 그럼 케플러 법칙이 옳다면은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뭐냐? 해와 토성 다음에 바깥에 행성이 하나 있어서 그게 인력으로 토성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토성이 약간 끌려서 바깥으로 돌고 있다. 그럴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토성 바깥을 열심히 관찰했습니다. 드디어 해왕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요,冥왕성도 그런 식으로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태양계 주변에 행성이 엄청나게 발견이 됐죠. 엄청나게 발견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발견을 했다. 이게 막 과학적 방법을 좋아하는 사회 과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사회과학도 기존의 법칙에서 논리적으로 새로운 걸 끌어내고, 그게 검증이 되면 또 새 법칙이 돼요. 그러면 지식이 풍부해진다. 이걸 이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아주 좋다 이겁니다. 과학적 방법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 아니,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사회현상을 연구를 하니까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하게.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 뭐냐? 관찰 가능한 현상만 연구하니까 권력작용, 가치 문제 등의 연구가 배제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뭘 결정을 한다. 장관이 결정을 한다. 즉 국장이 뭔가 결정을 하는데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그런 결정을. 근데 뭐 보니까 바깥에서 이익 집단이 무슨 주장하고 언론에서 무슨 주장하고 전문가들이 무슨 주장하고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는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은밀하게 바깥에 말 못하는, 바깥에 알려서는 안 되는 그런 요인 때문에 이걸 결정을 했다. 그리고 바깥에 아무리 주장도 끝나. 이 권력작용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요, 나쁜 의미로 보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정책이지 설정 이론에 가면 봅니다. 권력의 어두운 얼굴, 밝은 얼굴, 어두운 얼굴 이야기. 근데 권력작용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도 바깥에 알려서는 안 되는 결정이 많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대외정책, 국방정책, 심지어는 경제정책에서도요, 일반 국민들이 알면은 패닉 상태에 빠져서 큰 문제가 퍼질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국민들이 모르게, 바깥 사람이 모르게 이래가지고 관찰이 안 됩니다. 관찰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정 과정이 관찰이 안 되게끔, 안 되는 걸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관찰이 안 된다고 해서 연구 과정에 제외. 야, 이거는 연구 안 한다. 우리 안 한다. 관찰을 하는 것만. 이러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수가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나중에 행태론적 연구를 해서 미국 사회가 다원론적 사회다라고 주장을 한 로버트 달 같은 사람이 연구한 내용이 뉴헤이븐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150년간의 역사를 연구를 해서 이 도시가 맨 처음에 얼마 동안은 지주들이 지배를 했지만은 1950년대 그때 와서는 다문화가 됐다. 굉장히 민주적으로 움직인다. 굉장히 민주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책이 나온 지 불과 몇 년 안 돼서 흑인 폭동이 터졌다. 뉴헤이븐시에서 흑인 폭동이 터졌다. 뉴헤이븐시라는 것은 예일 대학이 있는 대학입니다. 예일 대학이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로버트 달이 예일대 교수로 있으면서 연구를 한 건데, 왜 로버트 달 같은 대학자가 미국의 다원론을 대표하는 진짜 참 거장이라고 알려진 학자가 흑인 폭동을 왜 예견을 못했느냐?
왜 그걸 몰랐을까? 라고 보니까 흑인들이 푸대접을 받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건 뭐 옛날부터 있던 일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로 눈에 띄질 않아요. 눈에 띄질 않고 눈에 주의를 안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나와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은 관찰이 가능한데 조용하다 그 문제. 조용하다가 갑자기 다른 데서 흑인 폭동이 나니까 거기도 그냥 폭동이 터진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규범이나 가치, 옳다고 싶은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범하게 이렇게 있더라도 관찰 가능한 것만 연구하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찰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 연구 대상에서 빠져버립니다.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사회현상이 벌어지더라도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 행태론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찰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어떤 친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막 그런 경우, 공장 사장이 리더십이 민주적이면은 생산이 올라갈 거죠. 결국은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해보니까 많은 숫자를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 뭐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정보화 진전이 빠르니까 야 우리도 IT 분야를 받아들여서 전자결제도 하고 뭐든 한번 해보자. 그 전자결제하고 뭐 하고 하면은 말하자면 행정을 정보화하면은 굉장히 능률이 오르고 생산력이 좋아진다. 라고 그래 그 말 맞는지 한번 알아보자. 우리나라 지방정부보다 도정부 다 따져보면 10몇 개밖에 안 된다. 어떡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을 해가지고 성과를 크게 봤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그냥 탄압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묶었다. 개발 독재 그럽니다. 개발 독재를 하면은 경제발전을 한다. 주장을 누가 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는데 그걸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어야지. 여러 나라가 한 적어도 한 20개, 30개 나라가 있어야지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아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흔히 케이스가 많지 않아가지고 가설 검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사회 문제는 다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얘기한 권력작용이라든가 옳다 그르다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 그런 가치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게 빠져나가면 연구에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계량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가요, 이 사람이 작업 성적이 얼마냐, 그 다음에 화목한 정도가 얼마냐 측정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작업 성적은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보면 가정 화목 정도 이거 어떻게 알았냐? 본인한테 물어봐. 본인은요 가정이 요만큼 싸움만 있어도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맨날 싸우고 대도 그냥 밥 같이 먹고 뭐 하는 이거 뭐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관찰하는 사람도 틀립니다. 기준이.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어 공부하고 싶으면 의욕이 강한 자는 학업 공부 성적이 좋다. 그 의욕이 얼마만큼 강하냐. 그것도 정말로 관찰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가니까 이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문제, 가치 문제도 연구되지 않고 연구하기 쉬운 분야만 연구 방법이 연구 내용을 결정하는 주객 전도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요. 그래서 미국에서
행태론이 한참 되면서 제일 유행 많이 한 게 투표 행태 연구입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선거 때만 되면 공화당 찍느냐? 왜 어떤 사람은 민주당만 찍어대느냐? 야, 그거 원인을 알아보자. 그래서 어떤 사람 가만히 보니까 좀 소득 수준이 높고 백인들이고 기독교 믿는 친구들은 공화당 찍는다. 반대로 흑인들, 집안 좀 딱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한 친구들 민주당을 찍는다. 과연 그 말이 맞는지 보자. 간단합니다. 선거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 볼펜 하나씩 나누어주면서 물어봅니다. 당신 당신 소득 수준이 본인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당신 기독교냐? 가톨릭이냐? 흑인 백인은 보면 합니다.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한 100명 다입니다. 한 500명만 해도 간단합니다. 500명 가지고 컴퓨터 쫙 돌리면 결과가 튀어나옵니다. 통계 처리하고 결과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게 백인이 학력이 대학 졸업생 정도,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좀 높고, 집은 좋은 동네에 살고, 이건 전부 다 공화당. 그 다음에 흑인이고, 그 다음에 유색인도 멕시칸, 그 다음에 가톨릭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도 가난하고, 이러면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안 돼. 민주당. 이런 식으로 밝혀. 그게 한번 밝혀지니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 했냐. 이게 본인이 어쨌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버지가 골수 공화당 같은 아들도 골수 공화당. 아버지가 골수 민주당. 아버지의 정당 지지가 어느 쪽이냐. 그게 영향을 미친다. 야, 그게 맞냐? 또 조사했다. 아버지, 엄마 둘이 맞대나 놓고 이제 아버지, 엄마 누가 더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 엄마가 영향 미치는 거는 맨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것 때문 아니냐. 그러면은 맨날 이야기하는 사람 아버지 엄마는 바빠서 일하러 다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낫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영향이 크다. 그래 그거 조사해보자. 또 다른 사람이 그거 왜 할아버지 왜 할머니가 더 영향이 크다. 실제로 이런 연구가 막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투표 행태가지고 논문을 쓴 박사학위가 그냥 곧장 티 나옵니다. 가가지고 조사 쫙 해가 컴퓨터 싹 돌리면 그냥 박사학위 그냥 당장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닉슨이 왜 워터게이트 사건을 벌였느냐, 왜 존슨이 베트남전에서 지면서 계속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거를 붙들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러면 10년이 가도 박사학위 논문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행태주의에서는 과학적 방법을 중시하는데 과학적 방법을 써야 되는데 관찰도 안 되는 거 짐작으로 존슨이 이렇게 했을 거다, 뭐가 이런 식으로 했을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갖고는 그래갖고는 과학적 방법이 아닙니다. 관찰법 안 돼. 그러다 보니까요 연구하기 쉬운 것만 수북하게 연구를 합니다. 연구하기 쉬운 것만 연구하는 이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학문 풍토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논문을 많이 써야지 성과가 좋은 교수로 인정을 받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교수들이 논문 편수 몇 편 썼느냐. 그 재밌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내가 서울대 그 대학 원장을 잠깐 했습니다. 하면서 교수들 중에 젊은 교수들 업적을 봐서 각 대학별로 우수한 교수들 한 명씩 뽑아가지고 상금을 이렇게 보상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대학은요 1년에 논문 40편을 쓰는 교수가 몇 명이에요. 어느 쪽은요 1년 내내 교수들 논문 편수가 0.5 어딘지 알겠죠? 철학이라든가 뭐 이런 데 쪽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식에서 논문 편수를 가지고 자꾸 하니까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이 뭐냐, 논문 쓰기 어려운데 안 간다.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게 역사학입니다.
고구려사, 신라사, 논문 쓰기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자료 찾기 어렵죠. 자료 찾아내가 뭐 단독을 해도 그때 당시 한문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 한문, 지금 한문하고 또 틀립니다. 공부해야 돼요. 조선조 역사까지는 요즘 애들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한문 공부 너무 힘들다. 국사하는 친구들 전부 다 현대사 합니다. 다 그죠. 왜 그러냐? 해방 이후부터 한글로 돼 있대, 자료들이. 한글로 돼 있으니까 한문 골치 아픈 거 안 해도 알 수가 있어요.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라시대는 고구려 그 자료 없습니다. 찾아내려면 무지무지. 그러니까 논문 쓰기 시험적으로 땀 흘린다. 국문학도 그렇습니다. 국문학도 옛날 거 연구 안 합니다. 전부 현대문학. 해방 이후. 굉장히 심각. 그러면 국문학이 이런 쪽만 문제냐? 아닙니다. 사회학도 똑같습니다. 골치 아프고 굉장히 힘들고 한 거. 정말 중요한 문제. 아이고 이거 붙들고 놓으면 안 된다. 이거 써봐야 심사에서 카트. 그래가지고 안 된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전부 다 논문 쓰기 쉬운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문제가 행태주의, 과학적 방법. 근데 행태주의가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이런 현상이 등장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과학적 방법이 자연 현상을 연구할 때 정말로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내고 정말로 성과를 많이 내고 또 지금도 내고 있고 또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 방법을 적용을 해야 인과 법칙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으니까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연구 분야에 떼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버려버리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방금 이야기했다. 적용하기 쉬운 분야. 논문 같지도 않는 논문을 쓰는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된다요. 그래서 막 이 심각한 문제가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책하고 연구를 관계를 보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거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책 문제를 연구할 때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면 다 적용하고 비과학적 방법도 동원하고 뭐도 다 연구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간 지혜로서 할 수 있는 지식을 다 짜내는 그게 정책학에서 시도하는 겁니다. 약간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식을 가지고 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다. 자, 그래서 막 우리가 행태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끝을 냈는데 대강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정책학을 공부를 하는데 이 정책학이 전체 틀이 이겁니다.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정책학에서 연구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연구되는 건 전부 다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정책,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사회 문제가 제일 왼쪽에 있고 제일 오른쪽 밑에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해서 어떻게 하자. 그걸 위해서 수단을 뭘 하느냐. 이게 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회 문제가 여러 활동을 거쳐서 끝에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끝에까지의 과정을 여기에 지금 본 겁니다. 사회 문제가요. 문제가 터졌다고 그래서 무조건 정부에서 해결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공장에서 막 까만 연기가 막 나오고 그냥 공장에서 폐수가 쏟아져가지고 막 옆에 고기들이 막 죽어도 정부에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요즘 와서는 그거 다 뭔가 해결하죠. 옛날에 내버려 뒀다. 미국에서도 옛날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옛날에는요, 잘 알다시피 공장에서 연기 시커멓다고 하늘이 시커매면은 산업 발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옛날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시발을 했는데, 그때 랑카샤 지역,
공장이 만들었습니다. 연기가 시커멓습니다. 하늘이 시커멓습니다. 블랙 랑카셔 그랬습니다. 시커멓. 블랙 랑카셔가 영국 산업혁명의 상징. 다른 나라들은 야 우리나라도 언제 저렇게 하늘이 시커멓도록 공장에서 연기 뿜뿜 뿜을 수 있냐. 프랑스하고 독일이 부러워하고. 근데 이게 문제다. 고치자. 그게 쉽게 문제화가 안 됩니다. 정책 문제로 바뀌어야지 그 다음에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사회 문제 중에 이 문제는 안 되겠다.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래서 정책 문제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정책 이제 설정이라고 아젠다 세팅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토의할 안건 아젠다입니다. 그 안건으로 올렸다. 안건을 올렸다. 아젠다 세팅. 아파트에서요, 아래층에서 위층에서 쿵쾅거리고 싸워대면 시끄럽다고 층간의 이 소음 문제, 이거 좀 해결하자. 그거 문제가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도 정책 문제로 완전히 세팅이 안 됐습니다. 그것까지 정부가 손을 대느냐. 그냥 계도하지. 예를 들어서 쿵쾅거리다가 그래서 잡아가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하여튼 정책 문제로 되려면은 정책 이제 설정 과정 거쳐야 되는데 옛날에 공장에서 시커먼 연기 뻥뻥 나오는 게 야 이거 문제를 삼자 하고 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정책 문제로 바뀌. 정책 문제를 바뀌면은 그 문제를 붙들고 실험을 시작을 합니다. 정책 결정을 합니다. 그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활동을 정책 분석 활동을. 정책 분석 활동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해를 써주고 정책 결정 활동을 거치면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만들어지고 나면 집행 활동을. 집행 활동을 해서 결과가 티 나오면 이게 사회 문제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도는데요. 요 네모꼴 안에 네모꼴이 정치 체제입니다. 정치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이걸 우리가 묶어서 정책 활동 그럽니다. 사회 문제가 정책 활동을 거쳐서 정책 문제되고 정책 결정이 되고 정책 결과도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때 이 활동을 돕는 분석적, 합리적 우리가 연구가 정책 분석, 정책 평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연구를 하는데 이 틀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 배우는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 여기 보면 정책 의제 설정에 대한 연구,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정책 결정, 정책 분석 활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정책 결정론, 정책 분석론. 그 다음에 정책 집행론과 정책 평가. 이걸 연구하는 게 집행론 평가. 여기서 보다시피 정책 활동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거냐, 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정책학입니다. 그래서 정책 분석, 의제 설정, 분석, 결정, 평가. 이거를 막 이해를 해두면은 전체 우리가 정책학 틀을 막 보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봐나갈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합시다. 네.